올리브 나무 숲 모파상 1. 마르세유와 툴롱 사이 피스캄안에 있는 조그만 어촌 가랑두의 어민들이 낚시질에서 돌아오는 빌부와 신부의 배를 보자 배를 끌어 올려주려고 바닷가로 내려갔다. 배 안에는 신부 혼자였다. 58인데도 정정하게 노를 젓는 품이 뱃사람 못지 않았다. 근육이 울룩불룩한 팔 위로 소매를 걷어 올리고 신부복 자락을 올려 무릎 사이에 끼고 가슴을 좀 풀어 헤치고 삼각문은 버스 옆자리에 두고 흰 천으로 싼 코르크 헬멧을 쓴 그의 모습은 미사를 주재하기보다는 모험을 떠나는 것이 어울리는 남부 사람으로서는 이상하게 건장한 교직자의 풍모였다. 가끔 그는 배댈 곳을 잘 살펴보려고 뒤를 돌아다 본 다음 박자를 맞추어 규칙적으로 힘차게 다시 노를 젓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서툰 남쪽 배 사람들에게 북쪽 사람들이 얼마나 배를 잘 젓는지 새삼 보여주려는 것 같았다. 급히 달려오던 배는 바닷가에 닿자 앞머리를 쳐박고 해변 끝까지 기어오를 듯 모래 위를 미끄러지더니 뚝 멈춰 섰다. 신부가 오는 것을 바라보던 사내 다섯이 상냥하고 호의에 찬 표정으로 다가갔다. 그래, 많이 잡으셨습니까? 그들 중 한 사람이 심한 남부 사투리로 말했다. 빌보와 신부는 노를 거두어 넣고 삼각물을 쓰려고 헬멧을 벗었다. 그도 올렸던 소매를 내리고 옷 단추를 채운 다음 이 마을 사제로서의 태도와 위엄을 갖추고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아주 많이 잡았네. 농어 3마리, 곰치 2마리, 놀래기도 몇 마리 잡았지. 고기잡이꾼 5사람이 배 가까이 다가가서 뱃전 너머로 몸을 굽히고 감정가 하나 되는 듯이 죽은 물고기들을 살펴보았다. 살찐 농어, 머리가 넓적하고 징그럽게 생긴 바다뱀, 곰치, 그리고 오렌지 껍질과 같은 금빛 얼룩뒤 무늬가 있는 보랏빛 놀래기 같은 고기들이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신부님, 제가 댁에까지 들여다 드리겠습니다. 고맙네.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나서 신부는 걷기 시작했다. 한 사람만 그를 따라가고 남은 사람들은 배를 거두기로 했다. 신부는 발걸음을 크게 떼면서 힘차고 위험 있게 천천히 걸었다. 힘을 들여 배를 저은 뒤라 아직도 몸이 더워 올리브 숲의 가벼운 그늘 아래를 지날 때는 가끔 모자를 벗고 그 반듯한 이마에 아직도 훈훈하긴 하지만 먼 바다 위에서 불어오는 은은한 미풍으로 저기 선선해진 저녁 공기를 쐬었다. 빳빳하고 짧게 깎은 흰 머리로 뒤덮인 그 이마는 신부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인의 이마에 가까웠다. 바다를 향해 펼쳐진 경사진 커다란 골짜기 한복판에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위에 마을이 보였다. 때는 7월의 저녁이었다. 멀리 톱날 모양으로 서 있는 산봉우리에 거의 닿을 것 같은 눈부신 태양이 먼지를 뒤집어선 하얀 길 위에 신부의 그림자를 비스듬히 길게 던졌다. 그의 큰 삼각문은 길가 올리브 숲 위에 검고 큰 그늘을 던지며 지나가 마치 장난이나 하는 듯 부딪히는 나무마다 급히 타고 올라갔다가는 다시 툭 땅으로 떨어져 나무 사이를 기어갔다. 빌보와 신부의 발밑에서는 가는 먼지가 부옇게 피어올랐다. 여름이면 플로방스 지방의 모든 길을 덮어버리는 희뿌연 가루가 주위에서 연기처럼 피어올라 신부복 자락을 차츰차츰 밝은 회색빛으로 덮어버렸다. 이제 좀 시원해진 신부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르고 산을 타는 산악지방 사람처럼 느리고 힘있는 걸음걸이로 걸어갔다. 그는 고요한 눈으로 마을을 바라다 보았다. 그의 마을, 20년 동안 그가 사제 일을 보아온 마을, 자기가 택했고 다행히도 자기 차지가 되었으며 장차 이곳에 몸을 묻으려고 생각하는 마을이었다. 교회, 그의 교회가 큰 원추형으로 옹기종기 모인 집들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서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네모난 갈색 석탑이 남국의 아름다운 계곡 속에 드러낸 고풍스러운 윤곽은 성당의 종루라기보다는 요새의 보루와도 같았다. 신부는 마음이 흡족했다. 농어 3마리, 곰치 2마리, 그리고 놀래기도 몇 마리 잡았으니까. 교구 사람들에게 보여줄 조그마한 자랑거리가 또 하나 늘어난 셈이었다. 나이는 많지만 마을의 누구보다도 체력이 좋다는 이유로 존경을 받고 있는 그에게는 이처럼 대수롭지 않은 천진스러운 자랑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그는 권총을 쏘아 꽃가지를 꺾을 수도 있었고
때로는 예전에 연대의 금술 조교를 한 옆집 담배 가게의 주인과 금술 연습을 하기도 했으며 바다에 나가면 누구보다도 헤엄을 잘 쳤다. 그는 바로 한때 명성이 높던 멋쟁이 빌부와 남작이었다. 그는 사랑의 상처를 받고 32살에 신부가 되었다. 그는 유수 깊고 독실한 왕당파 집안 피카르드가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낳으면 군인이나 사법관 또는 성직자로 만들었으므로 그도 처음에는 어머니의 권고에 따라 성직자가 되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후 아버지의 반대로 목표를 바꾸어 우선 파리로 가서 법률을 공부한 다음 재판소의 요직을 얻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가 공부를 거의 마쳐갈 때쯤 아버지는 늪에서 사냥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폐렴으로 죽고 어머니도 갑작스러운 불행에 심통한 나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그리하여 갑자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그는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질 계획을 버리고 부유한 사람으로 살면 그만이라고 마음을 정했다. 비록 신앙과 전통 계율로 인해 설명입니다. 이것은 거의 시골 신사와 같은 근육과 더불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그리 자유로운 정신을 지니지는 못했으나 그는 아름답고 총명한 청년이었으므로 사람들의 호감을 받았고 귀족 사회에서 인기를 차지했다. 그리하여 그는 젊고 바르고 부유하고 존경받는 청년으로 인생을 즐겼다. 그런데 우연히 어느 친구의 집에서 몇 번 만났던 것이 인연이 되어 한 젊은 여배우를 사랑하게 되었다. 아직 나이 어린 콩세르 바토아르 음악학교의 생도로서 오데온 극장에 처음으로 출연하여 격찬을 받은 여자였다.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처럼 그는 격렬하게 모든 열정을 기울여 그 여자를 사랑했다. 처음 무대 위에 나타나 큰 성공을 거둔 바로 그날 연기한 환상적인 배역을 통하여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는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예뻤다. 선천적으로 성격이 간사했으나 그 태도는 천진한 어린애 같았다. 그는 이것을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남자를 완전히 정복하는 법을 알았다. 단번에 그를 열병에 걸린 목류병자, 한 번의 눈짓과 치맛자락으로 마음속에 치명적인 정욕에 불이 붙은 사랑에 대한 미치광이로 만들 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여자를 정부로 삼고 무대에서 데리고 나와 4년 동안 갈수록 뜨거워지는 열정으로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물론 자기의 명성, 가문의 명예로운 전통도 버리고 그녀와 결혼했을 것이다. 어느 날 여자를 자기에게 소개해준 친구와 그녀가 오래전부터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을 알아내지 못했던들. 비극은 여자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었고 또 아기를 낳으면 그가 곧 이 여자와 결혼할 결심을 한 때여서 더욱 비참했다. 그는 정그로 서랍 속에서 발견한 몇 통의 편지를 손에 쥐자 그의 본성인 반야만족인 야수성을 드러내어 여자의 부정함과 불의와 추행을 문책했다. 그러나 여자는 파리의 거리에서 자란 여자였으며 음란하고 또한 뻔뻔스러웠다. 한 남자만이 아니라 다른 남자에 대해서도 자신을 갖고 있었고 또한 단순히 대담성을 과시하기 위해 바리케이트 위에라도 올라갈 수 있는 하층사회의 딸들같이 대담했으므로 그에게 대들며 그를 비웃었다. 사내가 주먹을 들자 그녀는 자기 배를 가리켰다. 그는 창백해져서 손을 멈추었다. 자기의 핏줄기가 저 더럽혀진 몸뚱이 속, 저 비열한 몸뚱이 속, 추한 뱃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자 계집에게 달려들어 둘 다 한 발에 밟아 죽여 이중의 오욕을 단번에 씻어버리려고 했다. 여자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이제 죽는다고 느껴졌다. 남자의 억센 주먹 아래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방바닥 위에 쓰러져 헐떡이는 이미 생명의 씨가 움직이는 부른 배를 이제 당장 남자의 발이 내리 밟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은 여인은 발길질을 막으려고 힘껏 두 손을 벌리며 소리쳤다. 죽이지 마요. 당신의 애가 아니니. 그는 주춤 물러섰다. 어떻게나 어이없고 멍해졌던지 분노도 발길도 한꺼번에 공중에서 멈춰버린 듯 이렇게 중얼거렸다. 뭐? 무엇이라고? 여인은 사내의 무서운 눈초리와 몸짓 속에서 뚜렷이 느껴지는 죽음의 위협 앞에 갑자기 미칠 듯 두려워져서 이렇게 수없이 거듭 소리쳤다. 당신의 애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애예요. 그는 이를 악물고 아연해져서 중얼거렸다. 그 아이가? 그래요. 거짓말. 그러다 또다시 밟아 죽일 듯 발을 움찔거리기 시작했다. 여자는 무릎을 꿇고 일어나 뒷걸음질 치려고 애쓰면서
한결같이 중얼거렸다. 그의 아이예요. 당신 아이라면 벌써 예전에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진실 그것과도 같이 그의 마음에 부딪혔다. 번개같이 스쳐가는 생각 가운데 바르고 분명하고 명쾌하고 반박할 수 없는 온갖 추리가 일시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는 자기가 저 더러운 계집의 뱃속에 들어있는 비참한 생명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안도감과 함께 엉켰던 마음이 후련해지는 듯 했다. 분노도 차츰 가라앉아 그는 더러운 계집을 죽일 생각을 버렸다. 잠시 후 그는 훨씬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일어나,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여인은 명령대로 일어나 순순히 나갔다. 그 후 그는 그녀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했다. 그는 그대로 길을 떠났다. 남쪽을 향하여 태양을 바라보고 자꾸 내려갔다. 그리하여 지중해 안 어느 계곡 안에 자리 잡은 마을에 이르러 발을 멈추었다. 그곳에서 18개월 동안 그는 비탄과 절망과 깊은 고독 속에서 지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를 배반한 여자의 괴로운 추억, 채취, 교태, 그 말할 수 없는 매력에 대한 상념에 빠져 지냈다. 그는 여자의 육체와 애물을 아쉬워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그는 플로방스의 골짜기를 헤매었다. 떠나지 않는 추억이 자리 잡은 병든 머리를 이끌고 올리브 나무의 잿빛 잎들 사이로 스며나온 햇빛을 받으며 그는 끝없이 걸었다. 그러나 괴로운 고독과 싸우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옛날의 경건한 신앙심이, 소년 시절의 정열 많은 다소 식어버린 신앙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생했다. 한때는 미지의 생활에 대한 피난처로 생각되었던 종교가 이제는 허위와 괴로움 많은 인생에 대한 피난처로 떠올랐다. 기도의 습관을 버리지 않은 그는 슬픔 속에서 더욱 기도에 전념했다. 저녁이면 때때로 어두운 교회당 안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교회당 안에는 제단을 지키는 성스러운 램프의 불꽃이 신의 존재를 상징하는 듯 외롭게 빛났다. 그는 자기의 번민을 신에게, 자기의 신에게 고백하고 모든 괴로움을 호소했다. 그는 또한 신에게 충고를 구하고 동정을, 구원을, 보호와 위로를 탄원했다. 매일매일 더욱 열렬히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그는 그때마다 더욱 강한 감격을 느꼈다. 한 여인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지러지고 상처가 난 그의 가슴은 아물 줄 모르고 헐떡이며 끝없이 애정을 갈구했다. 그러나 차츰 기도를 계속하며 점점 깊어진 신앙의 습관으로 성자와 같은 생활을 하는 동안, 그리고 불쌍한 인간을 위로하고 이끌어주는 구세주와 진심으로 경건한 영혼의 은밀한 교습을 계속하는 동안 신의 신비로운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상의 애정을 정복해버렸다. 그래서 그는 다시 어렸을 때의 뜻으로 돌아가 순결을 지키지 못한 부족한 많은 생에 남아 교회에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그는 신부가 되었다. 그는 가문과 인척관계의 힘으로 우연히 찾아온 이 플로방스의 마을에서 부사제가 되었다. 그는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사업에 기부하고 일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정도의 재산만 가지고 경건한 예배와 인류에 대한 봉사의 조용한 생활 속으로 은거했다. 그는 편입한 사람이었으나 선량한 신부였다. 그는 군인의 기질을 지닌 종교의 안내자였다. 그는 본능과 취미와 욕망의 많은 새길이 뒤얽힌 인생의 상림 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매며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을 완력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회의 안내자였다. 그러나 예전의 많은 기질이 그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격렬한 운동과 귀족적인 스포츠와 금수를 좋아했다. 그는 모든 여성을 무엇보다도 싫어했다. 그는 알 수 없는 위험 앞에선 어린애와 같은 공포심으로 여성을 싫어했다. 2. 신부 뒤를 따라오던 뱃사람은 남부 사람다운 독특한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신도들에게 엄격한 위험을 지닌 신부 앞이라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입을 떼었다. 어떻습니까, 신부님? 별장은 마음에 드십니까? 별장이라는 건물은 도시와 시골에 사는 플로방스 사람들이 피서용으로 사용하는 아주 작은 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신부는 교회 사택에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숲속에 있는 그런 건물을 한 채 빌려두었다. 교회 사택은 너무 작고 교구 가운데 있는 덕에 교회당으로 가로막혀 답답했다.
그는 여름을 정기적으로 여기서 보내는 것은 아니었다. 가끔 가다 며칠씩 묵을 뿐이었다. 주위가 온통 푸른색뿐인 숲속에 머물며 권총 사격을 연습하기 위해서였다. 그럼 아주 마음에 드네. 신부는 대답했다. 나지막한 별장이 숲 가운데 보였다. 장밋빛으로 칠한 이 작은 집은 숲 한복판에 있어서 올리브 가지와 잎사귀의 검은 그림자를 받아 줄이 쳐지고 잘게 잘리고 썰린 듯하여 이 플로방스 지방의 버섯이 솟아난 것 같았다. 키가 큰 여인이 작은 저녁 식탁을 차리며 문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다. 한결같이 느릿한 걸음으로 올 때마다 무엇인가 한 가지씩 들고 와서 식탁 위에 놓고 갔다. 처음에는 포크를, 다음에는 접시를, 다음에는 빵을, 다음에는 찻잔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가져왔다. 그녀는 아를르 지방 여자들이 쓰는 작은 보닛을 썼는데 검은 비단과 벨벳으로 만든 끝이 뾰족한 모자 끝에는 흰 방울이 달려있었다. 목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에 이르자 신부는 소리쳤다. 아, 마르그리트. 여인은 걸음을 멈추고 신부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주인임을 알아보자 아, 신부님 하고 대답했다. 자, 물고기를 많이 잡아왔어. 그런데 농어는 버터를 발라서 구워줘. 다른 것은 바르지 말고 버터만. 알겠지? 하녀는 앞으로 맞으러 나오며 어부가 들고 온 생선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신부님, 닭 요리를 해놓았는데요. 그래도 하는 수 없지. 갓 잡아온 생선을 하루 묵혀서 먹을 수야 있나? 한번 든든히 먹어보아야겠군.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죄가 될 것도 아닐 테니. 하녀는 농어를 골라가지고 가다가 돌아서더니 말했다. 아, 참 어떤 남자가 신부님을 버리고 3번이나 왔다 갔어요. 신부는 무심히 물었다. 남자? 어떤 사람인데?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럼 거지 아니야? 글쎄, 그런 것도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엔 불안당 같아요. 신부는 이 말에 웃음이 터졌다. 사제는 마르그리트의 겁많은 성격을 잘 알았다. 이 하녀는 별장에 머무를 때는 온종일 특히나 밤만 되면 신부와 자기가 이 별장에서 악한에게 죽게 되리라는 망상을 버리지 못했다. 신부는 자기를 따라온 수부에게 몇 푼의 동전을 주어 돌려보냈다. 그러고 나서 옛날 사교계 신사로서 몸가짐을 깨끗이 하던 습관을 버리지 않은 그가 잠깐 얼굴을 씻고 오겠어? 라고 하며 세면을 하러 가려고 하자 식칼로 생선 잔등을 긁어 작은 은화쪽 같은 피 묻은 비늘을 떨어뜨리던 마르그리트가 부엌에서 이렇게 소리쳤다. 아, 저기 와요. 신부가 길 쪽으로 돌아서니 정말 그곳에 어떤 남자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멀리서 보아도 지극히 누추한 차림이었는데 이 집을 향해 잔걸음으로 걸어갔다. 신부는 서서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아직도 겁많은 한여의 무서워하는 모습이 우스웠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 말이 옳군, 정말 불안당 같은 꼴을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다. 이 알지 못하는 남자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르고 신부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젊은 사람이었다. 곱슬곱슬한 금빛 수염이 났고 구불구불한 머리칼이 부드러운 펠트 모자 밖으로 빠져나와 흩어져 있었다. 모자의 더러운 모양과 떨어진 꼴은 이루 말 못할 지경으로 아무도 원 빛깔과 모양을 알아낼 수 없을 정도였다. 기다란 밤색 외투를 입었고 바지는 발꿈치 근처가 너덜너덜했다. 발에는 운동화를 신었고 걸음걸이가 힘이 없고 소리가 나지 않아 불안해 보였다. 그것은 눈을 피하려는 불황인들의 걸음걸이와 같았다. 신부의 몇 걸음 앞에까지 오자 그는 이마를 가리고 있던 걸레 조각 같은 모자를 극단의 배우가 하는 식으로 벗었다. 그의 얼굴은 생기가 없고 방탕스러워 보였으나 그래도 아름다웠다. 정수리가 벗어진 것은 과로나 그보다도 조숙한 방탕의 표시였다. 나이는 확실히 25은 넘지 않았을 터이니 신부도 따라서 모자를 벗었다. 신부는 이 사람이 보통 불황자는 아니며 일자리 없는 노동자나 감옥에서 감옥으로 전전하며 형무소의 어느 밖에 모르는 전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신부는 이 수상하고 남노한 행인에게 C자는 붙일 수가 없었다만 안녕하시오 이렇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러자 신부는 이 남자의 시선 앞에서 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알지 못하는 적을 눈앞에 둔 것과 같은 어떤 충격을 느꼈다. 육체와 혈관 속에 찌르러 스며드는 이상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 퍼졌다. 결국 불황인이 다시 말을 계속했다.
저를 아시겠습니까? 신부는 아연해져서 대답했다. 내가 당신을 모르겠는데 나는 당신을 전혀 모르겠어. 그래, 나를 모르시겠다고? 그럼 좀 더 똑똑히 보시죠. 아무리 보아도 소용없어. 난 당신을 전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자 상대방은 비웃는 듯이 말했다. 그야 그러시겠지. 그렇다면 당신이 좀 더 알만한 사람을 보여드리지. 그는 다시 모자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외투의 단추를 풀었다. 그러자 맨가슴이 그대로 보였다. 여인 배 위에는 붉은 허리띠가 바지의 허리춤에 감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서 봉투 같지도 않은 봉투를 하나 꺼냈다. 흔히 불황자들이 경관을 만났을 때 자기 신분을 보장해주는 서류 같은 것. 정말인지 가짜인지 훔친 것인지 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서류를 넣어 옷 속에 간직해두는 그런 봉투였다. 그는 봉투 속에서 다시 사진을 한 장 꺼냈다. 옛날에 유행했던 엽서형 사진이었다. 색은 누렇게 되었고 구기질 대로 구기진 것으로 오랫동안 여기저기 들고 다니고 품속에서 떳떳한 체온으로 색이 발해 희미해진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을 자기 얼굴 옆에다 대고 신부에게 물었다. 그럼 이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신부는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두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사진을 들여다본 그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져서 그대로 서 있었다. 그것은 자기 사진이었다. 옛날 사랑하던 여자에게 주려고 찍은 사진이었다. 신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자는 말을 계속했다. 그럼 이젠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신부는 더듬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소. 이게 누구요? 나요. 확실히 당신이죠? 틀림없소. 그러면 이제는 이 사진과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신부는 이미 알아챘다. 가엾 선거는 이 두 사람, 사진의 남자와 그 옆에서 비웃는 사람의 얼굴이 서로 형제처럼 닮은 것을 보았다. 그러나 역시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래, 대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요? 불황자는 성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우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대체 그대가 누구란 말이요? 내가 누구냐고요?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시구려? 아니, 당신 한이에게 물어보시구려. 뭐 이걸 보이고 촌장에게 물어봅시다. 정말 웃을 거요? 하하, 내가 당신의 아들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작정이세요, 네? 신부는 성경에 나오는 모양으로 두 손을 하늘에 축혀들고 절망에 찬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럴 리가 없다. 젊은이는 바로 그 앞에 다가서서 얼굴을 맞대며 그럴 리가 없다고? 자, 신부님, 이제 거짓말은 집어치웁시다. 아시겠어요? 위협하는 얼굴로 두 주먹을 꼭 쥐었다. 그가 너무나 굳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므로 신부는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며 지금 둘 중 누가 정말 거짓말을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신부는 다시 한번 단정을 내렸다. 나는 아직까지 자식을 가진 일이 없다. 상대방은 이렇게 반박했다. 정부를 가진 일도 없습니까? 신부는 분연히 한마디 고백했다. 그건 있지. 정부는 당신이 쫓아낼 때 임신 중이었죠? 돌연 옛날의 분노가 25년 전에 짓눌러버렸던 분노가 아니 그의 가슴 속에 유폐되었던 분노가 그 위에 지어놓았던 신앙과 신에 대한 일종의 헌신과 속세의 폭이라는 모든 천장을 깨뜨리고 솟아올랐다. 그는 자기를 입고 부르짖었다. 그 여자를 쫓아낸 건 나를 속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애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내 자식이었다면 죽여버렸을 것이다. 알았어? 너도 그 여자도. 이번에는 젊은이 쪽이 사제의 진정한 분노에 놀라 당황했다. 그는 잠시 후 좀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말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른 남자의 애라고? 물론 그녀가 제 입으로 말했지. 나에게 대들면서. 그러나 젊은이는 이 말에 구태여 반대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건을 가리는 악한의 냉혹한 태도로 결론을 내렸다. 그야 어머니가 잘못 말한 것이죠. 그뿐이죠. 분노의 물길이 지나간 후 다시 냉정을 회복한 신부는 이렇게 물었다. 누가 그랬지? 너가 내 아들이라고. 어머니죠. 돌아가실 때. 신부님. 그리고 또 이게 있고 그는 또다시 그 작은 사진을 신부의 눈앞에 내밀었다. 신부는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오랫동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이 알지 못하는 행인과 자기의 옛날 모습을 비교해 보았다. 더 의심할 것이 없었다. 확실히 자기 아들이었다. 큰 슬픔이
마치 옛날에 저지른 죄의 가책과 같은 말할 수 없이 무섭게 괴로운 감정이 그의 가슴 속을 메웠다. 그는 어느 정도만 알 수 있었다. 그 밖의 것은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여자와 헤어질 때의 난폭한 광경이 다시금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저 거짓에 찬 부정한 계집이 거짓말을 던진 것이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훌륭히 목적을 달성했다. 그리하여 그의 아들이 세상에 나와 성장하여 길거리를 헤매는 더러운 불황자가 되었다. 염소가 짐승의 냄새를 풍기듯 죄의 냄새를 풍기는 불황자가 되었다. 신부는 조용히 말했다. 나하고 좀 걸으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까? 상대방은 비웃음을 띠고 말했다. 물론이죠. 여기까지 온 것도 다 그 때문인걸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올리브 나무 숲으로 걸어갔다. 해는 이미 져버렸다. 남부 황혼의 찬 기운이 벌판 위에 보이지 않는 장막을 펼쳤다. 신부는 몸이 떨렸다. 교직자다운 태도로 눈을 치켜뜰 때마다 그의 주위에는 어디나 올리브의 작은 회색빛 이파리가 하늘에 매달려 바르르 뜨는 것이 눈에 띄었다. 저 성스러운 나무, 저 약한 그늘날에 이 세상의 가장 큰 고뇌였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절망을 가려준 올리브 잎이 그의 가슴 속에서 기도가 솟아올랐다. 그는 짧고 절망적인 기도를 마음속으로 올렸다. 그것은 신도들이 주에게 구원을 청하는 탄원이었다. 주여, 구하여 주소서. 그리고는 아들을 향해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어머니는 죽었다고? 이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새로운 슬픔이 그의 마음속에서 깨어나 가슴을 찢는 것 같았다. 결코 완전히 잊어버릴 수 없는 인간의 육체에 대한 이상한 슬픔이었다. 그것은 지난날 자기가 받았던 고뇌의 잔혹한 여운이었다. 아니, 그보다도 이제는 그 여자가 죽어버린 이상 추억의 상처밖에 남지 않은 청년시대의 저 기쁘고 짧았던 행복의 전율이었다.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오래되었니? 그렇죠. 벌써 3년이 지났으니까요. 새로운 의혹이 신부의 가슴 속에 일어났다. 그러면 왜 좀 더 빨리 나를 찾아오지 않았지? 젊은이는 잠시 주저했다. 그럴 수가 없었죠. 여러 가지 사고가 생겨서.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죠. 얼마든지 자세히 이야기할 테니까요. 실은 어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는데요. 가엾은 생각이 치밀어 신부는 두 손을 내밀고 말했다. 아, 그래. 딱 하지. 젊은이는 내미는 손을 잡았다. 큰 두 손이 훨씬 가늘고 따뜻한 손을 감싸쥐었다. 그러고는 버릇이 되어버린 허풍 뜨는 어조로 그는 대답했다. 사실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통할 것 같은데요. 신부는 걷기 시작했다. 저녁을 먹을까? 신부는 언뜻 자기가 잡아온 생선 생각이 났다. 이것을 닭 요리와 함께 내놓으면 저 비참한 자식에게는 훌륭한 저녁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자 본능적인 막연한 기쁨이 이상하게 떠올랐다. 아르르 출신의 하녀는 벌써 불안에 쌓여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신부가 큰 소리로 분부를 내렸다. 마르그리트, 그 식탁은 치우고 방 안으로 옮겨놓도록 해. 자, 어서 식사를 두 사람분 가져와 빨리빨리. 하녀는 주인이 이런 악당과 식사를 같이 하려는 것을 보고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자 빌보와 신부는 자기를 위해 차려놓은 식기를 스스로 치우며 아래층 하나밖에 없는 방으로 식탁을 옮기기 시작했다. 5분이 지난 뒤 신부는 불황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앞에 놓인 양배추 수프 그릇에서는 더운 김이 작은 구름처럼 두 사람의 얼굴 사이로 피어올랐다. 3. 그릇에 가득한 수프를 젊은이는 차차 숟가락을 빨리 놀려 들이마시듯 먹기 시작했다. 신부는 이제 시장한 생각이 없어져 빵을 접시 안에 남겨둔 채 향기로운 수프만 천천히 맛보았다. 신부는 갑자기 물었다. 이름이 뭐지? 젊은이는 웃었다. 배부르게 먹어서 만족했다. 아버지를 모르니 성은 어머니 성이죠. 아마 그 성을 벌써 잊어버리진 않으셨겠죠. 하지만 이름은 둘이나 되지요. 필리프 오기스트. 내게 어울리는 이름은 아니죠. 어떻게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지? 신부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목맨 소리로 물었다. 불황자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다. 뻔한 노릇이죠. 당신과 헤어진 뒤 어머니는 정부에게
내가 그의 아이라고 속였죠. 사실 그 작자도 내가 15살쯤 때까지는 그대로 믿었죠. 그런데 내가 너무 당신을 닮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도 내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했죠. 빌어먹을. 그래서 이름을 둘이나 가지게 되었지요. 필리프 오기스트라고. 내가 운이 좋아 아무도 닮지 않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을 어떤 셋째 도독의 자식이었던들 지금쯤은 필리프 오기스트 드 프라발롱 자작이라고 그자의 성과 이름을 똑똑히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상원의원 프라발롱 백작의 뒤늦게 알려진 아들이라고요. 나는 스스로 재수없는 놈이라고 이름 지었죠. 어떻게 그리 자세한 내막을 알았지? 내 앞에서 말다툼이 한바탕 벌어졌죠. 아주 대판 싸움이. 그래서 다 알게 되었죠. 반시간 전부터 느끼고 참아오던 모든 것보다 더 아프고 괴로운 무엇이 신부의 가슴을 내리눌렀다. 숨이 막힐 듯 점점 심해져서 결국은 죽고 말 것 같았다. 이 고통은 그가 들은 여러 가지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나이의 태도, 과장에서 말할 때 무례한해지는 음탕한 표정에서 오는 것이었다. 신부는 젊은이와 자기, 아들과 자신 사이에 도덕적 오물의 시궁창이 흐르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빼앗는 도끼를 지닌 것이다. 이것이 그래 내 아들이란 말인가? 신부는 아직 믿을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필요했다. 모든 증거가.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싶고 온갖 고통을 견뎌보고 싶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작은 별장 주위에 둘러선 올리브 나무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아, 신이여, 저를 구원하옵소서. 필리프 오기스트는 수프를 다 마시고는 말했다. 더 먹을 것이 없습니까? 부엌은 집 밖에 붙여지은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신부의 목소리가 마르그리트에게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신부는 알려야 할 일이 있으면 담백에 매달아 놓은 중국식 똥날을 두서너 번씩 두드렸다. 신부는 가죽으로 싼 망치를 들어 둥근 금속판을 여러 번 두드렸다. 처음에는 희미한 소리가 울리더니 점점 소리가 커지며 잉잉 울었다. 그 소리는 날카롭고 격하여 두드려 맞춘 구리의 찢어질 듯한 무서운 비명으로 변해갔다. 하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굳어진 얼굴로 들어오더니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개가 본능적으로 주인에게 떨어지려는 참극을 예감하듯이 분노에 찬 눈초리로 불안당을 쏘아 보았다. 손에는 불에 구운 생선 요리를 들고 있었다. 녹은 버터의 고소한 냄새가 풍겼다. 신부는 숟가락을 들어 고기를 위에서 아래로 쭉 가르더니 등쪽살을 젊은 아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까 내가 잡은 것이다. 이것은 범민 속에 살아남은 조그만 자부심의 조각이었다. 마르그리트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신부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마르그리트, 포도주를 가져와 좋은 것으로. 코르시카산 100포도주를 가져와. 하녀는 그 역할 듯한 몸짓을 했다. 신부는 엄격한 얼굴로 말했다. 어서 2병만 가져와. 신부가 누구에게 술을 낼 때는 극히 드문 즐거운 일이었지만 꼭 자기 몫으로 한 병을 따로 가져오게 했다. 필리프 오기스트는 기쁨에 빛나는 얼굴로 중얼거렸다. 근사한데 이렇게 먹어보기는 참 오래간만이에요. 하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왔다. 신부에게는 그 사이가 영혼과 같이 지루하게 생각되었다. 지금 무엇을 알고 싶은 욕구가 그의 피를 타오르게 하고 지옥의 불꽃과 같이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병마개를 둘 다 뽑고도 하녀는 그대로 머물러 서서 수상한 사나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돌아가지. 신부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하녀는 듣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서 신부는 다시 냉혹하게 느껴질 정도로 무뚝뚝하게 말했다. 돌아가라고 했잖아. 비로소 하녀는 돌아갔다. 필리프 오기스트는 걸신 들린 것처럼 생선을 먹어치웠다. 신부는 아들을 바라다보며 자기를 닮은 얼굴에서 비천한 꼴을 발견하고는 점점 놀라며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는 입에 넣은 작은 고깃점도 목이 메어 삼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문 가운데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찾으며 입에 넣은 것을 오랫동안 씹었다. 그는 마침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죽은 원인이 무엇이지? 폐병이죠. 오래 알았니? 1년 반쯤 될까요? 어쩌다 병이 났지? 그야 모르죠. 잠시 말이 없었다. 신부는 생각에 잠겼다. 알 수만 있었다면 알고 싶어 했을 수많은 의문이 물밀듯 밀려왔다. 그 여자와 헤어진 날,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녀를 죽일 뻔한 그날 이후 그는 그녀에 대하여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 물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여자와 행복했던 시절을 일시에 망각의 10년 속에 던져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돌연 여자가 죽어버린 것을 알게 된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에 대한 것을 모두 알고 싶은 강한 욕망이, 질투가 섞인 욕망이, 사랑에 빠진 남자의 욕망이 솟아났다. 그는 말을 계속했다. 혼자 살지는 않았겠지? 그럼요. 항상 정부와 같이 있었죠. 신부는 몸을 떨었다. 정부라니 플라발롱 말이냐? 그렇죠. 옛 여자에게 배신을 당한 그는 자기를 속였던 여자가 바로 자신의 연적이라고 할 남자와 30년 이상을 살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계산해 보았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지냈던가? 젊은이는 비오는 듯한 웃음을 띠며 대답했다. 그럼요. 그야 물이 가득 찰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기는 한 것이지만 내가 없었다면 아주 좋았을 거였는데 항상 내가 망쳐 놓았거든요. 그건 어째서? 벌써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15까지는 그도 내가 자기 아들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바보는 아니었어요. 그는 혼자서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 알아챘거든요. 그래 싸움이 몇 차례 있었죠. 나는 문 밖에서 들었죠. 그는 자기를 속였다고 엄마를 막 야단치더군요. 엄마도 막 대들었어요. 어디 그게 자기 잘못이냐고. 자기를 꿰어낼 때는 딴 사람의 것인 줄 몰랐느냐고 이렇게 대들었죠. 딴 사람이란 것은 당신을 말하는 거였죠. 그럼 내 이야기도 때때로 하던가? 그렇죠. 하지만 내 앞에서는 절대로 당신 이름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어요. 최후의 엄마가 이젠 소생할 가망이 없게 된 막판에 가서야 말을 꺼냈죠. 그때도 하긴 여간 끓이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너는 어렸을 때부터 네 어미의 부정한 생활을 눈치채고 있었니? 아니,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줄 아세요? 이래봬도 아직까지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은 철이 나기 시작하면 다 알게 되는 법이거든요. 필리프 오기스트는 잔에 술을 부어 쭉쭉 들이켰다. 두 눈이 광채를 발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술을 마시니 빨리 취기가 오르는 모양이었다. 신부는 이것을 알아채고 막으려 하다 문득 술이 취하면 무슨 말이나 함부로 찌꺼릴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스치자 병을 들어 잔을 채워주었다. 마르그리트가 닭 요리를 가지고 와서 식탁 위에 놓고는 다시 불황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분하다는 듯이 주인에게 말했다. 신부님, 글쎄 저 취한 꼴을 좀 보세요. 참견하지 말고 돌아가. 하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신부는 다시 물었다. 그래, 네 어미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 그야 별것 있어요? 보통 헤어진 남자에 대해서 하는 그런 말이었죠. 여자에겐 까다로운 남자였다는 등, 갑갑한 성미였다는 등, 그대로 지냈으면 당신 고집 때문에 세상 살기가 힘들었으리라는 등 그런 말을 자주 하던가? 그럼요. 어떤 때는 내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말을 돌려서 했지만 나야 속일 수 있나요? 그럼 그들은 너를 어떻게 대했지? 처음에는 아주 좋았고 나중에는 말이 아니었죠. 엄마는 나 때문에 일이 악화되는 것을 보자 나를 몰아냈죠. 어떻게? 간단하죠. 내가 16살 때 젊은 혈기로 실수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연놈들은 나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가마원에 집어넣었어요. 그는 식탁 위에 두 팔을 세우고 두 손으로 볼을 쥐었다. 만취해서 머리가 마비되는 기분이었다. 그는 갑자기 제 이야기를 찌꺼리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그것은 흔히 술 취한 사람들이 빠지는 저 괴상한 횡설수설을 하고 싶은 충동이었다. 그는 입가에 여성적인 애교를 띠며 부드럽게 한번 웃었다. 이 간사한 아리따움이 누구의 것인지를 신부는 알았다. 알 뿐만이 아니었다. 과거의 자기를 정복하고 파멸케 한 저 가정스럽고 어루만지는 듯한 아리따움을 그는 몸으로 느껴보았던 것이다. 이때 아들이 가장 닮은 것은 그의 어머니였다. 얼굴의 윤곽이 아니라 그의 매력이 있는 믿을 수 없는 눈초리와 그보다도 가슴 속에 든 모든 죄악의 문을 여는 듯한 간사한 미소의 유혹이 그러했다. 필리프 오기스트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하하, 아주 기막힌 생활을 했죠. 가마원부터는 아주 재미있는 생활을 했답니다. 소설가라면 내 인생을 비싸게 살걸. 몽테크리스토를 쓰는 뒤마도 내 인생보다 아슬아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는 입을 다물고 취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할 때 짓는 심각하고 엄숙한 표정을 했다가 다시 천천히 말을 계속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떤 짓을 했어도 절대로 가마원 같은 데 보내서는 안 되죠. 그 안에서 사귀는 친구가 무섭거든요. 나도 기막힌 놈들을 사귀었는데 결과가 아주 좋지 않았죠. 그 놈들 3명과 같이 어느 날 밤 9시경 모두 얼근하게 취해서 포락나루 근처의 큰 길을 걸었죠. 그런데 마차 한 대가 오는 걸 보았는데 보니 마부도 가족들도 모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르티농 사람들이었는데 시내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말고삐를 쥐고 나루트로 끌고 가서 말을 나룻배 위에 태운 다음 배를 강 가운데로 밀어내었죠. 소리가 나는 바람에 고삐를 쥐고 있던 마부가 잠이 깨었죠. 사방이 캄캄하니까 말에다 채찍질을 했어요. 말이 껑충 뛰어 마차를 단채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모두가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후에 친구 녀석들이 나를 고발했어요. 처음엔 내가 하는 장난을 보고 좋다고 웃던 녀석들이. 사실 우리도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생각 못했죠. 장난삼아 목욕하는 꼴이나 좀 보려고 한 것뿐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처음 실수를 복수하려고 더 지독한 장난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가마원만큼 재미있는 곳은 없었어요.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이야기할 만한 것이 못되고 맨 나중에 있었던 일 하나만 이야기하죠. 이건 당신 마음에 꼭 들 거예요. 제가 아버지 원수를 갚았거든요. 신부는 자기 아들을 공포에 쌓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앉아있었다. 필리프 오기스트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다. 좀 이따가 해. 신부는 몸을 뒤로 돌려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 동날을 두드렸다. 곧 마르그리트가 나타났다. 그러자 신부는 마르그리트에게 분부를 내렸다. 그 목소리가 어떻게나 음했던지 한이는 무서워 온순하게 머리를 숙였다. 램프를 가져와. 그리고 식탁에 내놓을 것이 있으면 전부 다 가져오도록. 이제부터는 동날을 울리지 않는 한 절대로 들어오지 마. 한이는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식탁 위에 초콜릿 갓을 씌운 흰 자기 램프와 치즈 그리고 과일을 갖다 놓고는 나가버렸다. 그러자 신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이야기해봐. 필리프 오기스트는 조용히 자기 디저트 접시와 포도주잔을 채웠다. 신부는 손도 대지 않은 둘째 병도 거의 비었다. 젊은이는 입속에 음식과 술을 한 입 물고 떠덩거리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자, 들어보세요. 내 마지막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좀 끔찍한 이야기죠.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둘이 싫어하건 말건 그대로 머물렀죠. 그들은 나를 무서워했죠. 나를 무서워했어요. 물론 나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귀찮게 하면 난 어떤 짓이라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함께 있을 때도 있고 떨어져 있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는 상원의원의 집이고 하나는 정부의 집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자기 집보다는 엄마 집에 있을 때가 더 많았죠. 그는 이미 엄마 없이는 잠시도 지낼 수 없게 되었어요. 정말 엄마는 현명하고 굳세였어요. 남자를 꽉 붙잡을 줄 알았죠. 몸과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으니까요. 하긴 남자들이란 어리석죠. 난 집에 돌아와서 그들을 주먹으로 다루었죠. 다른 수단도 있었어요. 필요하다면 꾀나 술책, 주먹 다짐도 동원할 수 있는 나는 무슨 놈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병에 걸리자 그는 엄마를 멸랑 근처 숲속같이 넓은 정원 가운데 있는 큰 집으로 옮겼어요.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1년 반 전의 일이에요. 그때는 우리도 엄마의 임종이 가깝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파리에서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아주 슬퍼했어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엔 둘이서 1시간가량 무엇인가 수군거리더군요. 대체 무엇을 저리 오래 중얼거리나 생각하려니까 나를 방 안으로 불렀어요. 그러더니 엄마는 이제 나는 얼마 안 있어 죽을 것이다. 그러니 백작은 반대하지만 너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 관로석의 설명입니다. 엄마는 그놈 얘기를 할 때는 언제나 백작이라고 불렀죠. 다른 게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너의 아버지 말이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때까지 수없이 물어보았는데도 엄마는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을 숨겨왔죠. 나는 언젠가 이걸 알아내고 말려고 엄마의 뺨을 몇 대 후려 갈긴 적도 있었죠. 그래도 소용없었어요. 그 다음엔 내가 하도 귀찮게 구니까 당신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죽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아무 보잘것없는 남자였다는 둥, 소녀 시절의 실수였다는 둥, 어떻게나 잘 둘러대든지 난 당신이 죽었다고 꼬박 믿었죠.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네 아버지 말이다. 안락의자에 앉아있던 백작은 안 돼 로제트 이렇게 3번이나 안돼를 되뇌더군요. 엄마는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았어요.
난 지금도 그 광대뼈 근처가 빨갛고 눈만 빛나던 모습이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엄마는 어쨌든 나를 사랑했어요. 그러더니 엄마는 백작을 향해 말했죠. 그럼 이 애를 위해서 뭔가 해줘요, 필리프. 엄마는 늘 백작을 필리프라고 부르고 나는 오기스트라고 불렀죠. 백작은 미친 사람같이 소리쳤어요. 저 불량배에게 천만에, 저 악한, 저 전과자, 그러고는 이런 이름을 죽을 때까지 찾을 듯이 계속하여 주워댔어요. 내가 벌컥 화를 내니까 엄마는 말을 못하게 막고는 그를 향해 말했어요. 그럼 이 애는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그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죠. 로제트, 지난 30년 동안 당신에게 해마다 3만 5천 프랑씩 주지 않았어. 합치면 거의 100만 프랑이 넘는데 이와 같이 내 덕분에 당신은 돈의 부자유를 느끼지 않고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오지 않았어. 나는 이런 불량배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어. 오히려 저놈은 요 몇 해 동안 우리의 생활을 망쳐놓았어.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여러 말 하지 마오. 정 그렇다면 그 사람 이름을 알려주구려. 안 됐지만 난 이런 일에는 간섭하지 않을 테니. 그러자 엄마는 나를 향해 앉았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옳지 됐다. 정말 아버지를 찾게 되는구나. 그가 돈 많은 사람이라면 난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죠. 엄마는 말을 계속했어요. 너의 아버지는 빌부와 남작이었는데 지금은 신부가 되어 톨롱 근처 가랑도의 사제로 있다. 저분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단다. 그러고는 모든 것을 내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임신에 대해서 당신을 속인 것만은 깜짝같이 숨겼군요. 하긴 여자란 결코 사실을 말하지 않는 법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는 천년스럽게 속에 들어있는 모든 비열함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조소했다. 그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역시 웃는 얼굴로 말을 계속했다. 엄마는 이틀 후에 죽었죠. 우리는 묘지까지 따라갔어요. 그자와 나. 우습지 않아요? 그와 그리고 하인 셋뿐이었죠. 그자는 소같이 엉엉 울었죠.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어요. 누가 봤으면 아마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했겠지. 나 참. 그리고 둘이서 집으로 돌아왔죠. 나는 속으로 따져봤어요. 한 푼도 없이 쫓겨난다. 수중에 있는 돈이라고는 50프랑이 전부였어요. 어떻게 저놈에게 복수를 하나 생각해 보았죠. 그러자 그가 내 팔을 찌르며 말했죠. 할 말이 있다. 나는 그의 서재로 따라갔어요. 그는 책상 앞에 앉더니 울음 섞인 목소리로 우물우물 하더니 요전에 엄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정하게 대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더군요. 그는 나에게 제발 당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문제죠. 그는 내게 1000프랑을 주더군요. 1000프랑. 1000프랑을 가지고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인간이 말이죠. 나는 서랍 속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았죠. 돈 뭉텅이를 보니까 놈을 한 칼에 찔러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그가 내주는 돈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죠. 그러나 돈을 받는 대신 그에게 달려들어 눈이 획 돌아갈 때까지 목을 졸랐죠. 그가 그의 죽은 것 같게 입을 틀어막고 결박을 지은 다음 옷을 벗기고 그리고 하하 아주 후련하게 당신의 복수를 했죠. 필리프 오기스트는 기쁨에 숨이 막혀 장기침을 연달아 했다. 신부는 이 젊은이의 잔악하고 즐거운 빛을 띤 약간 말려 올라간 입술에서 옛날 자기의 정신을 잃게 했던 여인의 미소를 또다시 보았다. 그래서 그 다음은 신부는 재촉했다. 그러고는 하하하 난로불을 피워두었거든요. 12월이었으니까. 추위 때문에 엄마가 죽은 거였죠. 시뻘건 석탄불이. 난 부지깽이를 들어 시뻘겋게 달구어서 그의 잔등에 열 십자를 푹푹 그어주었죠. 8인지 10인지 수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러고는 다시 젖혀놓고 배에도 그 정도 그어주었죠. 재미있죠? 옛날에는 죄수를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는 뱀장어같이 몸을 뒤틀더군요. 그러나 입을 틀어막았으니 소리는 지르지 못했죠. 나는 돈뭉치 12개, 내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 합해서 13개를 움켜쥐고는 도망쳤죠. 하긴 이것도 결국 아무 신통한 일을 가져오지 못했죠. 나는 하인들에게 백작은 주무시니까 식사 시간까지 깨우지 말라고 했죠. 그는 상원 의원이니 뒷소문이 무서워 아무 짓도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어요. 나흘 후 파리 어느 음식점에서 잡혔죠. 그래서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빨리 찾아오지 못한 이유랍니다. 그는 또 술을 들이켰다. 그는 알아들을 수 없이 빠른 소리로 말했다. 이젠 아빠, 신부 아빠, 재밌는 신부 아버지를 두는 것도 괜찮은데 하하.
아빠는 젊은 아들을 아주 귀여워해 주어야죠. 이놈이 보통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늙은 놈에게 시원하게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아주 후련하게 그놈을 옛날 자기를 속인 정부 앞에서 신부를 미치게 했던 그 분노가 다시 이 추잡한 놈의 얼굴 앞에서 솟아올랐다. 고백실의 신비 속에서 속삭인 수많은 죄악의 비밀을 신의 이름으로 용서해준 그가 지금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는 인정도 용서도 받을 수 없음을 스스로 느꼈다. 그는 이제 자기를 위하여 저 구원과 자비의 신을 부르지 않았다. 그는 천상과 지상의 어떠한 도움도 이 세상에서 이러한 불행을 받은 자를 구하지는 못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성직 생활을 통해 꺼져버렸던 그의 터질 듯한 성미와 성급한 기절의 불길이 자기 아들이라는 이 비참한 인물에 대하여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폭발했다. 그것은 그가 자기를 닮았다는 사실과 비참한 인간을 자기와 함께 낳아놓은 부끄러운 어미와도 같다는 사실, 그리고 죄수의 발목에 쇳덩이를 매달듯이 이 무례한 아들을 아버지의 발목에 매단 악착스러운 운명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었다. 그는 갑자기 선명하게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 이 충격은 그로 하여금 25년 동안의 꿈과 태평에서 깨어나게 했다. 그는 이 못된 자식을 다루기 위해서는 억세게 나와야 하고 한 번에 겁을 집어먹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적석에서 깨달았다. 그는 분노에 이를 꽉 물고 벌써 상대방이 취해 있다는 사실에는 상관하지 않고 명령을 내렸다. 자, 너의 이야기는 끝났으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너는 내일 아침 이곳을 떠난다. 내가 지정하는 곳에서 살아야 하고 내 허락 없이는 그곳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못한다. 생활비는 내가 치러줄 테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단 한 번이라도 내 명을 거역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재미없는 일이 벌어질 거다. 술에 머리가 혼란했으나 필리프 오기스트는 이것이 위협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속에 숨어있는 범죄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는 딸꾹질을 하며 말을 내뱉었다. 그만둬요. 그런 법을 나한테 써서는 안 돼요. 신부님이라고요. 내 손에 들어왔으면 딴 놈들이나 다름없이 순순히 들어야죠. 딴 놈들처럼. 신부는 벌떡 일어섰다. 그는 늙었으나 힘센 건장한 팔로 그놈을 붙잡아 나무가지 꺾듯이 항복을 받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신부는 식탁을 흔들어 그의 가슴 앞으로 떼밀며 소리쳤다. 조심하지 못해. 조심하지 못해. 나도 무서운 놈이 없다. 술에 취한 젊은이는 몸의 중심을 잃고 의자 위에서 비틀거렸다. 그는 자기가 쓰러질 것 같다는 사실과 신부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느끼자 암살자의 눈철로 손을 내밀어 식탁 위에 있는 칼 하나를 집으려고 했다. 이것을 본 신부는 식탁을 힘껏 떠다밀었다. 젊은이는 쓰러지며 방바닥 위에 쓰러졌다. 이어 램프가 굴러 떨어지며 불이 꺼졌다. 잠시 동안 어둠 속에서는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걸어오는 방바닥 위에 꿈틀거리는 몸뚱이가 기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이었고 잠잠해졌다. 램프가 깨지자 갑자기 어둠이 두 사람 위에 덮였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너무나 뜻밖의, 너무나 캄캄한 어둠이 닥쳐왔으므로 두 사람은 무서운 일을 당한 사람들처럼 질겁하여 놀랐다. 주정뱅이는 벽에 몸을 기대고 웅크려 앉은 채 움직이지를 않았다. 신부는 노기를 진정시켜주는 어둠 속에 묻혀 의자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에게 덮인 이 검은 장막은 그의 분노를 억누르며 가슴속에 솟구쳐 오르는 성급한 충동을 막아주었다. 그래야 이런 감정과는 다른 어둠과 같이 캄캄하고 비통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침묵이 왔다. 닫힌 무덤과 같이 깊고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침묵이었다. 밖에서도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다. 멀리에서 들려오는 마차, 바람 소리도 없고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나무가지나 벽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의 속삭임조차 없었다. 침묵은 참으로 긴 동안, 아마도 1시간가량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동나가 울렸다. 단 한 번 무겁고 빠르고 힘있게 때린 소리였다. 그러고는 무엇이 떨어지는 소리와 의자가 넘어지는 이상한 소리가 크게 들렸다. 대기하던 마르그리트가 달려왔다. 그러나 하녀는 문을 열자 지측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에 놀라 주춤 뒤로 물러섰다. 몸이 떨리고 가슴이 뛰어 헐떡이는 낮은 목소리로 불러보았다. 신부님, 신부님. 아무런 대답도 기척도 없었다.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어찌된 일일까? 하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녀는 앞으로 나갈 용기도 불을 가지러 돌아갈 힘도 없었다. 미칠 듯한 욕망, 달아나고 싶은 욕망, 소리치고 싶은 욕망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녀의 떨리는 다리는 힘이 쭉 빠져 이제라도 그 자리에 쓰러질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불러보았다. 신부님, 신부님, 마르그리트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구하겠다는 본능적인 욕구가, 그리고 때로 여자를 영웅적으로 만드는 용맹심이 그녀의 마음을 무서운 담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곧 등불을 가져왔다. 그녀는 방 문턱에서 멈춰 섰다. 먼저 불황자의 몸뚱이가 보였다. 벽 옆에 길게 누워 자고 있거나 아니면 자는 척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에는 깨진 램프가 보였고 식탁 밑에 빌부와 신부의 검은 양말을 신은 두 다리가 보였다. 그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동나에 부딪힌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무서움으로 가슴이 두근거려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중얼거렸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찌된 일일까? 그녀는 조심조심 천천히 걸어 나가다가 무엇인가 기름과 같은 것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 그녀는 몸을 굽혀 내려다보았다. 붉은 방바닥에 역시 붉은 액체가 흘렀다. 그것은 발밑에서 사방으로 퍼져 문 쪽으로 향해 줄줄 흘렀다. 그녀는 그것이 피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도망쳤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등불을 내동댕이 쳤다. 그녀는 집 밖으로 뛰어나오자 마을을 향해 줄다름질 쳤다. 나무에 부딪히며 멀리 보이는 불만을 보고 고함을 지르며 뛰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음성은 밤하늘에 불길한 올빼미 울음소리같이 울렸다. 그녀는 쉬지 않고 소리쳤다. 불안당이야, 불안당, 불안당. 그녀가 마을의 맨 첫째 집에 이르렀을 때 깜짝 놀라서 뛰어나온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그러나 그녀는 물어보는 말에 대답도 못하고 손짓발짓만 했다.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나 마침내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신부의 별장에서 일어났음을 알아채고 일동은 무기를 들고 신부를 구하러 갔다. 올리브숲 가운데 있는 장밋빛 작은 집은 소리 없이 캄캄한 어둠 속에 쌓여 보이지도 않았다. 불빛이 뜬 단 하나의 창문이 눈을 감은 듯 꺼진 이후 집은 어둠 속에 잠기고 암흑 가운데 숨어 이곳을 아는 사람 이외에는 찾아낼 수가 없었다. 얼마 후 몇 개의 등불이 땅 뒤를 기는 듯이 나무 사이를 뚫고 이 집을 향하여 달려갔다. 불밭 위로 노란 불 그림자가 움직이며 지나갔다. 이 움직이는 불빛 아래 올리브 나무의 뒤틀린 줄기들은 때때로 괴물과 같이 서로 엉키고 뒤틀어진 지옥의 뱀과 같이 보였다. 멀리 비치는 등불빛에 갑자기 희꾸무레하게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집의 낮고 네모난 장밋빛 담벽이 등불 앞에 나타났다. 4~5명의 농부가 등을 들고 권총을 든 두 사람의 헌병과 산림 간수, 촌장, 그리고 마르그리트 일행이 길을 인도했다. 정신을 잃은 마르그리트를 남자 둘이 양쪽에서 부축해 주었다. 무시무시한 바람이 도는 문 앞에서 일동은 잠시 주저했다. 헌병 인솔자가 큰 등불을 들고 문 안으로 들어서자 다른 사람들도 뒤따라 들어갔다. 하녀의 말이 사실이었다. 피가 엉겨 방바닥에 마치 카펫을 깐 것 같았다. 피는 불황자가 누운 곳까지 흘러가서 그의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이 피에 젖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자고 있었다. 하나는 목덜미를 베어 영원한 잠이 들었고 또 한 사람은 취한 채 잠이 들었다. 헌병 두 사람은 술 취한 남자에게 달려들어 잠이 깨기 전에 수갑을 채웠다. 그는 눈을 비비며 깨어나서나 영문을 알지 못했다. 술이 아직도 깨지 않아 멍하니 앉아있었다. 신부의 시체를 보자 그는 깜짝 놀랐다. 어찌된 일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모양이었다. 어째서 내에 빼지 않았을까? 촌장이 이렇게 말했다. 너무 취했기 때문이죠. 헌병 인솔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 그들 중 빌부와 신부가 자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